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 첫 방송으로 플레이그라운드의 기봉탁 대표님과 이제 라이브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그 어려운 걸 해내서 이제 기봉탁 대표님과 같이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알림이 4시 10분으로 나갔었는데 조금 더 앞당겨서 한 20분 정도 앞당겨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표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그리고 대표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플레이그라운드 뭐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11개 이제 컨소시엄을 시작해서 이제는 거기에 약간 헤드쿼터 같은 기능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컨셉 잡고 전략 잡고 아이디어 내고 이런 걸 하고 실행단에서는 우리 이제 협력사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컨셉 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는 처음부터 함께 일하고 이런 형식의 좀 유기적이고 유연한 그런 구조의 회사고요. 저는 뭐 20년 넘게 광고 만들고 있는 김홍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현재 54명, 54분 정도가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점점 알림이 서서히 가면서 많이들 네. 들어오실 텐데 일단 제가 먼저 궁금한 걸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렇죠. 대표님. 네, 네. 네. 제가 4년 전에도 부산국제강좌를 왔었는데 네. 그때도 대표님을 뵀었거든요. 그때는 맞아요. 이제 그 제일기획에 계셨을 때인데 네. 그때 물론 인사를 드리진 못했지만 매년 이렇게 부산국제강고제를 오시면서 매년 네. 오시나요? 예, 매년 와요. 네, 이번에 저는 칸에도 갔었거든요. 칸에도 네. 오셨었죠. 칸에 네. 왔어요. 예, 그때 네. 저기 하셨잖아요. 펀드 받아서 오셨는데 네. 너무 멋진 플랜이었어요. 아, 박자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광고제도 자주 매년 가시고 이제 부산도 자주 오시는데 매년 이번에 부산 국제 광고제가 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아니면 다른 국제 광고제에 비해서 인상이 깊었던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에드텍이 처음으로 한국에 이제 도입이 돼서 시작된 거, 그거를 이제 꼽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기술이 중심이 되는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에드텍이 도입됐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죠. 수강하고 뭐 세미나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크게 달라진 점 없는데. 에드텍. 예, 그래서 좀 아무래도 올해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뿌리 뽑히지 않게 뿌리를 좀 잘 내리는 정도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더 잘 만들어져서 앞으로도 2, 3회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플레이그라운드 작품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고잉홈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잖아요. 네. 칸에서도 이제 입선을 하셨고 이제 이번 부산국제광고제에서도 심사위원들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극찬을 받은 작품인데 그런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물론 이제 고맙죠, 저요. 플레이그라운드의 작품이긴 한데 이 작품이 어떠한 그런 이유에서 탄생했고 뭐 광고주의 요청이 어떠한 요청 아니면 광고주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왔다라든지 좀 배경을 조금 알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실향민, 난민, 이제 통일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피하려고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리하게 하려고 한 데서 되는 것도 아니군요. 뭐 어느 순간 뭐 상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나 통일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되겠지만은 정확한 우리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것도 좀 무리수가 있는 것이고 무조건 우리가 기회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더욱더 뭐 자원이라든가 관광자원, 청년자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훌륭한 그 노동력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발돋움할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 민족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생각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지금 남한에 실향민이 800만 계시는데 이미 절반 400만 정도 돌아가셨고 나머지 이제 400만 명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근데 그분들하고 인터뷰해 보면 한결같이 그냥 고향 가는 게 꿈이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떠한 형태로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적절하게 해결한 게 없었죠. 네. 그래서 이번엔 물리적으로 피지컬이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버추얼 그러니까 VR을 활용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함께 했는데,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 이전에 그 정정 회장께서 소떼방북하고 했던 이제 그런 것도 그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에듀텍 세미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술이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요지에 발언을 했고, 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술을 차갑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은 대부분 뭐 직접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면 기술을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차갑게 느껴지는 기술을 인간의 감정, 정서에 스며들게 할 것이냐,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한 세미나에서 말한 것의 기본적인 키워드가 어떤 차가운 기술에 우리 인간의 이모셔널 본딩이 될 것이냐, 이제 그게 키워드였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고잉홈이라는 것이 요즘 가장 회자가 되고 있는 VR이라는 기술을 그렇죠.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좀 그런 퍼블릭 어웨니스라고 하죠. 좀 그런 걸 올리기 위한 그런 이제 시도였습니다. 네. 그 일단 김예진님께서 VR을 활용한 광고들은 기술적으로 많이 봤는데 고잉홈이란 프로젝트는 사람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더 와닿았던 것 같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저도 이제 광고를 소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많은 VR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는데 정작 중요한 건 굳이 이 아이디어가 VR로 소화를 해냈어야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그렇죠.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네. 굳이 VR로 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단순히 신기술이라는 기술을 이유만으로 보여주는 왜 네. 이런 작품이 태어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대표님께서, 저는 이 고잉홈이라는 작품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차로 그러니까 VR은 그냥 사람과 맞닿을 수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었지 차로 VR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진 못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차로 이제 진짜 실제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대표님께서 이러한 VR 콘텐츠가 이렇게 넘쳐나는, 이런 의미 없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런 고잉홈 작품을 통해서 VR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VR을 이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선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흔히 VR이라 그러면 이제 오큘러스 같은 디바이스를 장착을 하고 뭔가 주로 뭐 팀파크에서 롤러코스터를 탄다든가 뭐 그런 일걸 생각하는데, VR은 말 그대로 버추얼 리얼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해 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용어 자체의 의미, 거기서 출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잉홈에서 활용을 했던 그런 거대한 스크린을 활용하는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거지, 그게 어떤 디바이스 한정되어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칸에서도 나온 것 중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가다가 네. 갑자기 화성을 화성을 가게 되는 그 옆에 이제 버스 창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고잉홈 버전 2의 아이디어로 제시를 했던 거였어요. 실제 차를 그 뭐죠, 이 창문들이 이제 LED가 돼서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의 가상현실, 그런 걸 생각한 것이죠. 근데 어떤 뭐 딴 데서 먼저 이제 시도를 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아까 그 질문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난무하는 시대에 예, 인간이 거기 녹아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본질이죠. 그렇죠?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을 더 정서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게 하고, 네. 좀 더 어떤 때는 엔터테이닝하게, 좀 더 때는 정서적으로 몰입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새 도움을 주는 것이 기술이지, 기술이 압도하게 되면 사람들은 위축되게 되죠. 그 지금 라이브에 지금 한 7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신데 그 회사 직원분들도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지영님. 아, 네네. 네. 알죠. 예. 네. 제가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네. 대표님 하시니까. 그래갖고 또 다른 이제 주제를 약간 바꿔서 네. 이제 시니어 광고인
대표님으로서 네. 이제 오랫동안 광고계에서 일을 하셨는데 광고계에 막 들어오셨을 때랑 이제 또 지금이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처음 광고 시작했을 때는 전형적인 그 트래디셔널 미디어 4대 매체가 TV, 신문이 뭐 압도적이었고 잡지, 라디오 이 시대였죠. 더더군다나 이제 TV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 15초 싸움이었고 거기에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품의 USP를 노리느냐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일정한 어떤 형식, 공식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만 그 15초 안에 얼마나 컨텐츠를 흥미있게, 의미있게 담을 것이냐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스토리텔링이 강화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물론 이제 셀럽을 많이 활용하니까 어떤 셀럽을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 또는 어떤 표현의 기술 뭐 이런 것이었지만은 지금 그걸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이게 좀 막막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형식이나 공식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매번 하는 프로젝트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공식이 되는 새로운 뭔가 공식을 그렇죠. 만들어내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칸에서도 보면은 뭐 지금 카테고리가 20 몇 개 넘어가고 그렇죠. 뭐 네. 정확한 소식통은 아니지만 뭐 내년에는 뭐 스포츠, 패션 또 뭐 이런 게 카테고리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미 음악 쪽은 생겼잖아요. 음악은 네. 오래 생겼죠. 엔터테인먼트 쪽에 서브 카테고리로 음악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 있고 또 굉장히 뭐랄까 변화가 심한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하나에 이것이 공식이다 이대로 해야 된다 이걸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갖고 있는 화두가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저의 요즘의 생각이고 화두고 네. 과업이고 그게 이제 저는 결국 이제 휴먼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시대가 변하고 뭐 기술이 발전하고 미디어가 확장되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사람들이 대신에 이제 그 인사이트가 그냥 이전에는 조금 찾는 방법이 아니라기도 했어요. 네. 뭐 네이버 찾아보고 구글링하고 뭐 이랬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리얼 인사이트를 찾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게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정말로 사람들이 예, 네. 갖고 싶은 게 뭐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으세요. 넥스트 라운드에 박설민 대표가 남겨준 예, 것도 예.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그분 박설민 대표 거와 이제 다른 분이 남겨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일단 네. 이호준님께서 네. 광고에서는 뭐 하는 데인가요?라고 정말 짧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박현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광고회사 앞으로는 광고회사라고 해서 뭐 하나만을 한다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성이 큰 거고 광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조금 광고의 이제 정의는 광고회사의 정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모호함이 주는 어떠한 베네핏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의 광고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저희 회사의 그 정의가 뭐냐면은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그룹이거든요. 저는 그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고요. 그게 거기에 이제 크리에이티브라는 걸 이제 덧붙여서 독창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솔루션이 때로는 TV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모바일 앱 개발해서 그 아이디어도 제공해서 우리 클라이언트 KT와 마음씨앗이라는 앱도 개발했었거든요. 고잉과 같은 VR을 활용한 이런 솔루션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형태는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지만은 그 방점은 이제는 솔루션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뭐 단순히 전달 받을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메시지를 그냥 막연하게 뿌리는 것보다는 네.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그게 저도 이제 뭐 광고회사라는 타이틀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광고회사라고 한다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박설민 대표님께서 하나 질문해 주신 게 있으세요.
플레이그라운드가 추구하는 스피릿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는데 네.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고 싶은 회사고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인데 플레이그라운드가 이제 추구하는 스피릿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게 같은 얘기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스프레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두뇌하고 심장을 합하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신장하고 두뇌를 두뇌하고 심장 한 10kg 정도 되지 않을까요? 2kg뿐이야. 2kg 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화두를 삼고 제가 늘 쓰는 단어 중에 2kg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무게지만 평균 1600g 되는 두뇌하고 400g 되는 심장. 네. 그 2kg가 결국 모든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철한 두뇌, 지성, 이성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브레이브 하트, 용기.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면은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력으로 해서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그게 저희 회사의 스프레이십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박살민 대표님. 그래서 대표 우리 뭐 9월째 한번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웃으시고 있으신데 또 다른 질문으로 이제 아까 뭐 많은 조언들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이제 광고의 경계가 허물어지기도 있기도 하고 광고를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다르고 그리고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시대에서 광고를 하고 싶은 예비 광고인들이나 뭐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겠고 대학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광고를 막 시작한 2년 차 주니어 광고인들이 이런 시대에 뭔가 크리에이티브로 승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춰야 될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어떠한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고등학생분들, 대학생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정답은 네, 그렇죠. 저도 솔직히 모르고 또 지금 환경이 너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정말 오타쿠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 기본적으로 해요. 뭔가 그게, 하나에 대해서 그렇죠. 깊게 그게 이제 그러한 오타쿠의 저변이 확산이 돼야만 전문성을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끄집어낼 수 있고 그것을 큐레이션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렇죠. 이미 도래했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것이 10대, 20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무엇이 됐든 간에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 정해서 꾸준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준히가 또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계속 쌓아가 봐야만 거기서 뭔가의 경험이 생기고 거기서 뭔가 나만의 지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광고와 같은 이런 정말 실질적인 분야에서는 이론을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learning by doing이에요. 하면서 익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학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저는 하라고 계속 좀 말씀드리는 거죠. 뭔가를 하고 그걸 꾸준히 하는 자세. 꾸준히 하면은 얻게 되는데 계속 생각만 많고 처음부터 뭔가를 너무 큰 걸 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엄두가 안 나거든요. 실행조차 안 되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그냥 계속 같은 장소 사진 자기 연인의 손잡은 뒷모습 그쵸. 네. 그런 게 그냥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렇게 쌓아가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배경에서 칠 것인지 어떤 시간대에서 찍어야 될 것인지 이번 장소에서는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게 된다는 거죠. 네. 저도 대표님의 의견에 정말로 공감하는 게 지속성의 힘이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제가 이 페이스북을 정확하게 4년 전에 부산국제광고제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갖고 매일 최소 1개에서 2개 이렇게 제가 레퍼런스로 삼고 싶은 광고를 올리면서 남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커지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엄청난 뭐 페이지가 돼야 되겠다, 플랫폼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그러한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냥 저는 제 레퍼런스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작은 소소한 의미에서 시작한 게 이제 남들도 레퍼런스로 참고하는 그런 소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심사위원분들 어제 라이브로 했던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던 건데요. 어제 일본 크리에이터 디렉터 두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라이브를. 근데 그분들께도 여쭤본 게 한국에서 광고인들은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야근과 고객과 그러니까 광고주의 그런 메시지를 고객에게 얼마나 명쾌하게 전달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야근을 많이 하는 걸로 비춰지는 게 광고인이다. 혹시 일본도 야근을 많이 똑같죠.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두 명 다, 한 분은 TBW의 하코오도에 계셨던 분이고 한 분은 메켄에 계셨던 분인데 두 분 다 우리도 너무나 힘들게 일한다. 우리도 맨날 야근하고 오버나이트 하고 그럼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의 작품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광고 회사들이 왜 야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야근을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쳐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령 뭐 단순하게 물건을 만들어내서 네, 기일 내에 몇 개를 납품해야 된다면은 정해진 방식대로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선적에 무리가 없게 하면 이제 되는 건데 아이디어는 언제 100%짜리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광고뿐만이 아니라 그게 어떤 예술 작품이든 그게 시가 됐건 영화가 됐건 그 무엇이 됐건 간에 그것이 출간되고 보여지는 그 순간까지의 완성도인 거지 100%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영화 감독, 광고 감독, 디렉터들 보면은 끊임없이 편집하고 수정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 수정하고 약간 싶어서. 편집증 뭐 그런 것처럼. 작가도 마찬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다 보면은 밤을 샐 수뿐이 야근은, 네. 없어요. 예, 자기 그거- 작품에 대한 뭔가 그런 예, 책임감. 그렇죠. 네. 그 이제 이건 광고계의 이제 현실인 것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뭐 늘 많이 발표되고 OECD 국가 중에서 일을 이제 너무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나라인 거는 사실이죠. 무능하겠죠 어떻게 보면.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 플레이그라운드는 야근을 많이 하는 회사인가요? 엄청 많이 하죠. 엄청 많이 네, 엄청 많이 네. 하면서 이제 즐거워하죠. 네. 즐거운 야근인 거네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네. 제일 행복한 것은 개들이에요. 개. 강아지 네, 말씀하시는 개. 왜냐하면 이제 싱글도 많고 해서 우리 회사는 저 개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오면 한 4마리, 5마리 될 때가 있는데 행복하죠. 약간, 3층 네. 개인집을 개주는 이제 회사인데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여기 가면 여기서 이쁨 받고 저기 가면 저기서 이쁨 받고 또 가면 친구들 만날 수 있고 친구 만날 수 있고 네. 생일 되면은 생일 파티도 챙겨주고 열어주고, 예. 네. 사람 생일 파티는 스키바트에서 너무 바빠가는데 네. 걔는 챙겨줘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한 25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라이브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여쭤볼게요. 광고인들에게 광고인을 꿈꾸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주니어 광고인들에게 조언을 해주시자면 아까랑은 좀 다른 사이드인 것 같아요. 뭔가 자세였다면 그때는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든지 그런 거였다면 뭐 이번에는 뭔가 어떠한 경험을 해봐라 라든지 조금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표님께. 그래갖고 주로 해주시는 답변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평범한 얘기가 될 텐데요. 이제 네. 제가 꼭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분야에서 어제 이제 저는 이번에 그 뉴스타스 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인 중에서 30세 이하 이제 주니어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컴페티션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명 심사위원이 같이 했고 그중에 이제 일본에서 오신 토로상이 어제는 간단히 또 그 토크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노만탄이라고 하는 샹하이 JWT 그 두 분이 이제 간단하게 톡도 했는데 뭐 제가 늘 생각하는 말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만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을 잘 해야 된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잘할 수 있는 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면 안 되고 잘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예. 그것이 되면은 본인의 분야에서 퍼포먼스를 이제 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대전제라고 하면은 그 아랫단에서는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이런 낯선 환경에 자신을 노출을 시켜야 돼요. 이제 자극을 받아야 그 자극으로부터 뭔가 팁을 얻게 되고 그 팁이 자기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은 셀프 모티베이션이거든요. 누가 뭐 하라고 해서 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남 대표님도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할 때 자기 동기부여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멘토라는 것을 멘토는 꼭 사람이 멘토가 아닙니다. 그것이 광고 한 편이 될 수도 있고 여행지에서의 어떤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시한구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엇이든 자신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기 동기화가 돼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힘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멘토를 많이 만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멘토를 많이 만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낯익은 게 아닌 낯선 환경 속에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제 고민인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이제 같이 커밍아웃해서 제 고민을 같이 털어놓는 거긴 한데 저는 항상 고민을 갖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두 가지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가 되게 항상 고민이 많아요. 저의 안에서 내린 결론은 잘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일이 가장 좋은 거겠지만 그게 만약에 둘이 분리되어 있다면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할 수 있을지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 잘하는 거에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만큼 하고 싶은 거에 투여를 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다면 하고 싶은 것을 하셔야 되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해보고 잘 되면 그것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꼭 뭐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말씀드린 것은 내가 분명히 잘할 수 없는 일인데 헛된 것으로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갈고 닦아야만 어느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회사 생활할 때도 굉장히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분인데 저분이 딴 직종을 갔으면 훨씬 더 능력을 발휘했을 텐데 광고회사에 와서 오히려 빛을 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0분 동안 이제 라이브로 했는데 한 100여 분 정도가 시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방송을 같이 함께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100여 분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